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쉬는 날이지만은 방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겠죠. 많은 노동자들이 오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5월 4일 징검다리 휴일만 쉰다면은 5월 5일까지 스트레이트로 쉬는, 그야말로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골든 위크입니다. 푹 쉬고 많은 충전을 해서 다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서영석 타임즈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 임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전보다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임금을 동결한답니다. 무려 25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러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장들 모임입니다. 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을 1.6%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경총은 최저임금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엄습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기업부터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도 손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나씩 반박하겠습니다만 이 순엉터리입니다. 자, 한국은 이렇게 임금을 올리지 말자, 기업부터 살아야 된다, 불황이 몰려오고 있다, 이 지랄병을 떨고 있는데 우리의 경쟁국들은 과연 어떠냐. 일본 경단련, 우리나라로 치면 게이단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정경련에 해당하는, 전국 경제연합회에 해당하는 그런 데입니다. K단련은 올해 임금 상승률이 평균 2.6%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합니다. 1998년은 일본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꺾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길고도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죠.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지역마다 최저임금 다르지만요, 18개 성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평균 14% 올립니다. 독일 기업들도 올해 임금 평균 3.5% 올렸습니다. 자, 불황이니 우리나라만 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불황이 닥치고 있는데 왜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한국 논리대로라면 임금을 인상하고 있느냐. 이런 임금 인상을 제일 먼저 끌어대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월마트, 유명한 월마트의 소유주가 세계 제1위 부자입니다. 월마트, 그러나 임금 짜기로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이 월마트가 6년 동안 7달러대로 동결해왔던 최저시급을 이달 4월부터, 지난달이죠, 9달러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10달러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시간당 임금이 7달러에서 10달러로 늘어난다는 건요, 거의 50% 인상하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맥도날드 역시 7월부터 직영매장 직원 9만 명, 여기도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맥도날드도 못지 않습니다. 직영매장 직원만 9만 명입니다. 직영 안 하는 전 세계 매장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도 맥도날드 얼마나 많습니까? 직영매장 직원 9만 명의 최저시급을 9달러에서 10%, 9달러 90센트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임금 인상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을 7달러 25센트에서 10달러 10센트로 무려 40%나 인상하는 방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오바마 이런 얘기했죠. 왜 연설에서
여기 의원들 중에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일하면서 1년에 1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데 표를 던지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경총에서 최저임금 올리면은 기업들 다 망하니까 동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경총에 있는 그 사장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니들도 시급 7천으로 한번 살아봐라. 한 달만 살면은 동결하자는데 내 찬성하겠다, 이 개새끼들아.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미국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미국 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5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 자산만 해도 5억 달러가 넘습니다. 94%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들떨어진 부자들과 달리 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미국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났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나온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던 펜실베니아주의 체인점보다도 고용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납니다. 실증적인 연구예요. 영국 정부 최저임금을 가장 크게 올렸던 2009년에 실업률이 가장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왜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경제학자들이라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신자유주의의 총본산입니다. 여기서 연구를 했더니 최저임금을 1달러 늘리면은 근로자가구의 분기당 소비 지출이 무려 800달러나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단 1달러 올렸는데 분기당 소비 지출이 한 근로자 가구에서 800달러가 늘었던 겁니다. 즉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소비가 늘어나면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려서 더 많이 팔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려서 경제를 활발하게 한다는 이런 연구들이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라면 웃기는 사실 하지 마라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실증적인 연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이 무능한 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무능한 정부는 원인을 진단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은 이미 4% 수준으로 떨어져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가계 저축률이 떨어지니까 계속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과거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그때는 우리 경제가 낙후됐던 시절이니까 국내 자본이 없었습니다. 국내 자본을 늘리는 길은 뭡니까? 은행에 저축을 많이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은행 금리가 대출 금리가 아니라 예금 금리가 10%에 육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금리 거의 제로 금리입니다. 제가 엊그제 길거리를 걷는데 신한은행에서 아마 법정 정기예금 금리가 3.8% 정도 되는가 봐요. 근데 뭐 법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장에서 가입하시면 플러스 2%를 더해줍니다.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가보면은 한 서너 달 플러스 2% 해주지 1년 내내 그리고 예금 내내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8%로 떨어져 있으니 사람들이 저금을 하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이라고 어떤 제 아는 지인이 당신도 좀 주식 투자나 해. 지금 온 국민이 와가지고 주식시장이 화랑이라서 지금 다 돈 먹고 있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전 돈도 없습니다만은 지금의 현재 주식시장 화랑은요 별로 건전하지 못한 화랑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가지고 주식시장이 화랑인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니까 투자할 곳이 없는 돈들이 할 수 없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지고 화랑으로 비치는 것 뿐입니다. 주식시장이 뭡니까?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기업들이어야만 그 화랑이 정상적인 화랑입니다. 지금은
갈 데 없는 돈들이 모여가지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무슨 주식시장 화랑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미뤄보면 저축률이 낮다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저축할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축할 돈도 없고 쓸 돈도 없으니 소비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황에 대비한다고 기업들이 계속 임금을 동결하면 그 소비가 살아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최저임금 올리면은 당장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세 자영업자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서 이미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저 홍대 앞에 골목에서 저희 회사까지 오는데 한 1km 정도 됩니다.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커피 가게 쉬어봤어요. 13개가 골목길에 있더라고요. 13개가. 아니 1km도 안 되는 한 700m 될 겁니다. 이 거리에 대로변도 아니고 골목길에 커피숍이 13개나 있어요. 다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러니 장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700m 되는 골목길에 대로변도 아니고 이게 커피 가게가 13개가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으니 1년 안에 문 안 닫으면 이상한 겁니다. 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게 올라가면 이런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영세업자들 임금 근로자로 흡수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영세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영세업자들의 수가 감소하면 과당 경쟁이 해소되어서 남은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리면 그 효과가 커져서 불황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겁니다. 최저임금을 과연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답이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나라 경총 그 빌어먹을 인간들처럼 불황이 몰려오고 있는데 기업부터 살아야 된다. 기업이 죽으면 전부 다 근로자들 일자리 잃는 것도 아니냐. 그래서 임금 올리지 마라. 이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맹신하는 이 무능한 정부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3, 4년은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재보선선거 전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도대체 선거제도를 개같이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선거하기는 존나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영감탱이들은 몰려오기 좋게 만들어 놓은 이 선거제도, 이 속에서 우리의 영명하신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 몸 아파 재보선선거에서 지면 나 죽어 몰려 나온 이런 선거를 무슨 김무성이가 선거의 왕자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석권했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지금 만들어내는 경제 현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생각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는 저희 독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KBS 박종원 기자의 대담한 경제를 시합해 온 겁니다. 혹시 또 출조 안 받겠다고 시비 붙는 이들이 있을까 봐서 물론 이제 저희 독창적인 이야기들도 뭐 여기 저기 아무리 뭐 박종원 기자가 경제에서 잘 안다 하더라도 합정동 골목에 700m에 커피 가게가 13개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저희 오리지널입니다만은. 자, 그걸 인용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요. 오피니언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메이데이인데도 나왔네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에도 들어 나오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또 전화자봉하고 계시더라고요. 광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예,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선거에 의미부여를 그렇게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김이 빠졌습니다. 왜? 이 선거 얘기를 오피니언 비평에서 그렇다고 또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사니까 내가 안 한 거지. 13개나 됩니까 근데? 그 짧은 거리에? 저도 어느 거리를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13개. 세봤어요. 그중 한 개는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100m의 한 개도 넘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내가 골 때렸어요. 야. 근데 그게, 대로변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골목이에요, 골목. 합정동에서 이쪽은 그 뒷길. 예, 뒷길. 예. 야, 내가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 근데 거기에 식당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래서 식당들은 이 골목에서 하려면 식당을 해야지 커피 가게 하면 다 망합니다. 참. 예. 빵집은 1개였어요. 빵집은 1개. 예. 예. 이상한 게 제가 사는 동네, 제 연희동 사는데 그 동네는 좀 묘해요. 그러니까 그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뭐 홍대 역세권이라고 거기 집들은 광고를 하는데 홍대까지 가려면은 저기 마을버스를 타야 가는 역세권. 버스 타야 가죠. 걸으면은 한 막 20분 이렇게 걸리고 압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긴 이상하게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잘 없고요. 그 옛날식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물포, 포목점 이런 것들도 남아 있고 흔히 말하는 그 골목 상권이 활발해요. 잘 돼요. 빵집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냥 대대로 거기에 빵집. 있어온 동네 빵집들인데 그 빵집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커피나 우유 마시면서 빵 먹는 전경 보신 적 잘 없으시잖아요. 거기는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옛날부터 대대소소 내려오는 부자들이 있으니까. 중국도 생긴데 거기 아니야? 그렇죠. 거기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그 약간은 좀 역세권하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폐쇄적인 동네이고 그리고 뭐 저 같은 서민들도 많이 삽니다만은 최규하하고 전두환이 살던 노태우 지금 있죠. 그래서 그런 강남이 뜨기 전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형성한 그 부촌, 그 저택촌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빌라 이런 걸로 안 변했어요? 그런 것들은 팽창을 하면서 빌라 원룸 많이 생겼고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폐쇄적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부촌에 들어가셨네. 부촌에서 완전히 외곽. 그러니까 연희동이라 그러면 다들 부자인 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 보시면 아십니다. 아무튼 폐쇄적인 그 골목 동네에서 이 상권이 유지되는 거 보면은 좀 묘하고 신기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게 뭔가 토박이들이 있는 곳에는 그 골목 상권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뭐, 이게 이제 사실 프랜차이즈점들은 떠내기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로변에 항상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뭐 커피 한 잔 갑자기 마시고 싶으면은 아무데나 가지고 스타벅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뭔가 좀 토박이들이 사는 곳에서는 스타벅스 커피 맛이 그게 커피 맛이야? 우리 동네 대량 생산 맛대가리 전혀 없어. 이 조만한 우리 동네 앞에 이 가게에 아기자기한 이 가게들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이게 훨씬 좋아. 뭐 이러다든지 빵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정서예요. 네, 맞아요. 파리 크루아상? 그 대량 생산하는 거 아니야? 이 동네 앞에서 바로 외국에서 제가 제빵학교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젊은 애가 저희 기름동에 그런 데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일본에서 공부한 애 같아. 이 아가씨는 아가씨야. 아주만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빵을 2번 구워내요. 근데 그 아침에 11시 그리고 오후 3시인가에 2번 빵을 구워내는데 줄을 쫙 서가지고 굽자마자 다 팔려버려요.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통밀을 쓴다든지 유기농 곡물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비싸요. 예. 그런 건 있긴 있지만은 맛도 좋거든요. 그게 도저히 이런 그 프랜차이즈점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빵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11시 딱 되면 오픈 딱 하자마자 가지고 빵도 1인당 3개 이상 못 사게 해. 왜냐하면 앞에서 도리를 하는 인간이 생기니까 인간들이 그래. 하여튼 생존주의. 다른 놈이야 뭐 먹든 말든 내 혼자 다 처먹으면 된다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1인당 3봉지 이상 못 사게 만들더라고요. 쫙 팔립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진짜. 한 11시 반쯤 되면 다시 문 닫아요. 오후 4시에 문 엽니다. 중간에 한번 닫고 그 사이에 아니 팔릴 빵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문을 사이에 닫는 다시 거예요.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또 4시에 또 내놓더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토박이들이 사는 동네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해답을 그런 데서 찾아야지. 이 진짜 뜨내기들을 상대하는 이 골목길에 13개나. 처참하네요, 진짜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저임금을 낮춰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져요. 그럼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 일자리에서 튕겨져 나와요. 또 그런 거 차려야죠, 뭐. 어떡합니까? 튕겨져 나오는데 또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영세 자영업이 또 가능해지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최저임금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이 망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과도 일자리를 복귀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네. 야, 흥미로운 얘기였는데 정치 얘기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오늘 오피니언 비평은요. 네. 이번 재보선 결과 특히 야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둘러싼 몇 가지 고민이 담긴 그런 칼럼과 사설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생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야당은 왜 이토록 번번이 패배할까?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누구 책임이 클까? 혹시 내부의 적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닐까? 대략 이런 정도죠. 먼저 이 경향신문 양권모 논설위원의 칼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비판적으로 한번 단초 삼아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차원에서 나눠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야당은 왜 이기지 못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역시 새누리당은 선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4.29 재보선을 3주 앞두고 정권의 부패 의혹을 까발린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죠. 선거는 끝난 것으로 여길 만했습니다. 야당의 승리로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내부에서조차 터무니없다고 여긴 노무현 정부의 성완종 특별 사면을 끌어와 끝내 수세를 반전시킵니다. 이렇게 여당도 야당도 다 똑같다는 틀이 만들어지는 순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선거에서 야당의 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기세 좋게 경제정당론에서 부패정권 심판으로 말을 갈아탔지만 달릴 길을 잃은 것도 그 때문이겠죠. 새누리당은 친노 디스카운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 여권이 위기일 때마다 선거 때마다 써먹는 노무현 증오 정치를 활용하기에 그만한 상대가 없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노무현 장사 10년 묵은 재래식 무기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성완종 사면 전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비서실장 문재인이 야당의 간판으로 있고 그가 친노 프레임에 묶여 있으면 새누리당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그 맞는 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참여정부의 실패 책임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정권 심판론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는 노무현 프레임을 깨지 않고는 그 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허물기 위해서는 일찍이 대표 경선의 경쟁자였던 이인영 의원이 갈파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상속 정치를 벗고 자기 정치로 나가야 한다. 이런 것이 경향신문 양권모 논설위원의 진단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재인 대표하고 관련해서는 다음 곡지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큰 틀에서 대략
이런 진단을 하고 이런 해결책을 네, 내놓고 사실 있네요. 뭐 답이 다른 데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이따위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논리죠. 예. 우선 노무현 장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노무현 장사를 나쁘게 쓰는 놈들이 문제인 거지 노무현이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아니 그걸 나쁘게 쓰고 그런 나쁜 얘기가 안 통해야 되는데 나쁜 얘기를 통하게 만드는 경향신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높은 그런 수구 보수 언론들이 존재하는 거 그래가지고 말 안 되는 얘기를 말 되게끔 만드는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노무현을 역사에서 지우면 돼.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쓰는 놈이 나쁜 놈이지. 거기에 희생자를 갖다가 야 맨날 노무현 장사하는데 그거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쓰는 놈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아니 그걸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 되는 얘기야? 이게 쓰는 사람이 잘못인 건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노무현을 지우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 상속 정치라고 그러는데 문재인이 야당의 대표이긴 하지만 노무현이 비서실장을 했다는 과거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예. 그게 문재인이 존재하는 한은 야, 너 노무현 때 아바타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온다고. 상속 조치를 어떻게 벗습니까? 상속 조치를 벗는 길은 딱 하나예요. 문재인이 정계 은퇴하면 돼요. 아니 노무현 상속 정치 그리고 뭐 노무현 장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쓰는 놈들이 나쁜 놈이고 역사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노무현을 역사에서 지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노무현 비서실장을 했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걸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 상속 정치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 문재인 대표가 KBS에 나와가지고 저는 문재인을 부인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을 부인합니다. 그런 인간 밑에서 비서실장 했다는 게 쭉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상속 정치를 벗는 겁니까? 사실 신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 거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뾰족한 답은 구체적인 답은 찾아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말하자면 정답은 문재인이 물러나면 됩니다. 문재인 물러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심은 야 노무현 장사 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지 않느냐? 노무현 장사 쓸 수 없는 놈을 쓰면 되는. 예를 들어서 박원순이가 제1야당의 대표라면은 최소한 노무현 장사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문재인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 얘기를 뭐 죄도 없는 문재인 그 사실 지금은 문재인 물러나라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인간들이 뭐 수도 없이 널려 있겠지. 예. 그런데 또 물러나라고 하란 말이냐. 게다가 문재인은 지금 여론 지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 1위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물러나라 못하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건 뭐든 맛이 같구만. 그냥 문재인 물러나라고 그래. 당신이 존재하는 한은 노무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물러나고 박원순을 키우든 안철수를 키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직설적으로 해야지. 무슨 상속 정치를 벗고 자기 정치로 나가라는 게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니 상속 정치를 벗고 자기 정치를 나가는 길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제가 절대 친노라고 하기 어려운 어떤 분한테서 들었던 분석이 있거든요. 전 지금까지도 그 분석이 제일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내린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졌다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역대 그 민주당으로 그냥 상징되는 바로 그 정당,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겠죠.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을 향해서 표를 던진 그 유권자들의 감성에 그 노무현 감성, 친노 감성이라는 게 없었을까? 요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때 박근혜 후보가 너무 압도적인 인물이어서 그랬지. 그러지만 않았다면은 오히려 수월하게 당선이 될 수도 있었을 거다. 차라리 친노라는 거에서 자꾸 우물쭈물 피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면 정면 돌파하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지금의 야권 지지자들은 친노 감성이라는 거에 기반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를 역으로 본다는 거죠.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옆에서 친노 프레임이니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논설위원이 말도 안 되는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휘둘리지 말고 친노 지랄하던 말건 마이웨이
차라리 그런 얘기라면은 방금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정면 돌파. 그런 그냥 마이웨이. 거라면은 차라리 그거는 뭐 틀리고 맞고를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조언의 일종이 될 수 있지만은 양건모 씨의 논리라는 건 조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이인영이가 갈파했다는데 도대체 상속 정치를 벗고 자기 정치로 나가는 방법이 뭐냐고. 야, 그거 알면은 씨발 그 문재인이가 안 했겠어?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저 인간들이 문재인이 과거 노무현 비서실장을 하고 노무현이 친구했다는 걸 활용해가지고 틈만 나면은 조지는데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아니 그 문재인이 상속 정치를 벗는 유일한 길은 정기은퇴지. 정기은퇴 하라고 그래. 솔직하게. 아이씨, 내 이런 정서 알아요. 사실 이런 얘기 쉽게 할 수는 없는 얘기인데 그 호남인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이후에 호남 출신으로서 뭔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이 정말로 절실하게 희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에 대해서 한번 송영길 호남 출신 아닙니까? 예. 기회를 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철수가 인기 주는 것도 안철수 와이프가 호남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들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사위는 되지 않느냐. 그런 심리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성공을 못했죠. 즉 지역을 초월해서 전국적인 지지를 얻을 만한 인물이 현재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노무현도 양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산 출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호남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양자지. 문재인도 양자예요. 근데 노무현 양자 때 해보니까 그때 이제 호남 토호들하고 붙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청와대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말이야. 전부 지새끼들 부산 놈들 선거에 별로 기여다는 놈들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하고 짜빠졌어. 이런 은혜도 모르고 게다가 대북 성금 특검까지 그냥 오케이를 해. 이런 나쁜 놈. 이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양자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그 피해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정서 해가지고 실제로 대의원 투표를 해봤더니 박지원이가 앞서고 하는 것도 전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나 호남인들에게 양자는 숙명이에요. 숙명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천정배를 키워가지고 정동영을 키워가지고 정동영 한번 해봤잖아. 기록적인 차이로 대패했잖아. 아니 이해창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해창이 나와서 그렇지. 안 나왔으면 1000만 표 차이로 졌을 거야. 이게 현실인 겁니다. 적자의 현실인 겁니다. 그거 인정을 해야지.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표인 상황에서는 천정배 당선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대선 때 가면 정신 차립니다. 대선 때 가면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씨발 어떻게 좀 문재인이라든지 하다못해 사위인 안철수 그것도 사위지 아들은 아니잖아. 좀 말고 다른 인간들 없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호남 출신 중에서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리고 아직 대통령 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가시밭길 속에서 호남 출신이라는 거는 최소한 정치권에서는 천행과도 같은 겁니다. 왜? 인구가 작으니까. 영남에 비해서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밖에 여진지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오랜 세월과 그리고 IMF, 이인재, 출마 온갖 요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천행으로 됐던 겁니다. 또다시 제2의 김대중이 나오려면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말씀 듣다 보니까요.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반생이 넘는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당 대통령 딱 2명 배출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을 자꾸 지우자고 하는 거는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노무현 대통령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심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문재인의 약점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안철수라든지 예. 박근혜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재인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들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 같은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런 파괴력은 좀 부족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한번 질주할 때 무섭게 갖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자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자극했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에게 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족적을 남기면은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인물이 한 가지 장점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모든 장점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를 언제 또 기다리나. 영웅이 뭐 매일 나오면 그게 영웅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문재인 대표 얘기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에 실린 혁신과 통합 실천이 관건이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의 포커스 문 대표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발췌해봤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새정치연합이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를 하리라 믿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한겨레 사설의 주장입니다. 모호와 너투의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접했을 때처럼 문 대표의 발언은 야당 지지자들의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기엔 너무 울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표 지지율,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이 30%에 육박하고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근접했는데도 수도권과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실패한 건 다양한 색깔의 야권 지지자들을 하나로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겨레의 분석입니다. 그 밑바닥엔 새정치연합 내부의 뿌리 깊은 계파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문 대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그를 야권 전체를 이끄는 제1야당 대표보다 친노라는 계파의 수장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주장이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 안에 내부 사정을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민주당에 있는 인간한테. 야, 거기 친노라는 계파가 존재하냐? 그랬더니 존재 안 한다는 거야. 진짜 있으면 좋겠대. 차라리 해체선이라도 하게. 옛날 뭐, 동교동계처럼 동교동계는 있으니까. 네. 차라리 실체가 있으면, 이게 어떤 퍼포먼스라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 해체합니다! 이런 거라도 좀 하게요. 아니 친노 계파의 수장 이따위 얘기도 사실 조중동이 만드는 프레임인데 거기에 저기 한겨레 신문도 넘어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는 없는 걸 있다고 느끼는 거는 많은 인간들이 보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친노 계파가 있다고 떠들어대니까 있는 줄 아는 거지.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TV조선 보니까 그 친노라는 게 문제도만 있는 모양이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자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속을 갖다가 간을 디비가지고 없습니다라고 얘기할까? 아까 양건모 얘기나 한겨레의 사설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없는 걸 있다 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사실을 놓고 악랄하게 이용하는 놈들이 존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니 그 문제를 발생시킨 네가 나가 죽어라 이런 논리밖에 더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 없어요. 재보선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구 구성비가 영남 우위의 출신 서울에 살아도 다 출신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런 그리고 고령층이 많은 이런 구성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기본적으로 비새누리가 불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비새누리가. 재보궐선거를 하면은 오후 8시까지라고는 합니다만은 젊은 놈들은 전부 직장 나오고 그냥 쎄빠지게 일을 해야 되니까 파요. 지금 메이데이인데도 우리 김효진 젊은이는 나와서 일하잖아. 김효진 젊은이. 또 임대용 젊은이도 나와 있어요, 지금. 예. 그 정은영 젊은이도 나와가지고 다 일하고 있더라고. 이런 판에 만약 선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야 나름대로 보수는 시원찮지만은 그 좀 자유로운 분위기는 있으니까 야 선거하고 와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지 않거든요. 눈치 보이죠. 눈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정권 놔뒀다가 나라 망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에게 유일한 약점에는 그런 임팩트는 없어요.
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박근혜 쟤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면 뭐 그거야 방법이 없는 거지. 그 뭐 문재인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쓰면 되는 거니까. 뭐 대안이 없으면 계속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박근혜를 지지하는 층은 노령층들이에요. 노령층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뭐 직장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간두려고 그래요. 나도 좀 시간 많았으면 좋겠어, 엔뱅할. 근데 노령층들은 은퇴를 하면은 일단 시간은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젊은이들하고 달리 지금 50대, 60대만 하더라도 정치의 젊은 세대를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60년대, 70년대 데모하고 짱돌 던지고 뭐 박종철, 이한열 열사, 87년 민주화 세대 이런 기억은 다 까먹었지만은 정치에서 열광했던 그런 세대들이에요. 투표율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박근혜를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박근혜가 아파가지고 저렇게 누워있다는데 우리 투표라도 도와줘야지. 라는, 여기에 당한 겁니다.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새누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전체적인 총선거 혹은 대통령 선거에서 밖에는 없어요. 여기서 온 국민의 관심이 고조돼가지고 투표율을 70%를 올려서 그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이 기본 구도입니다. 그런데 투표율 37%밖에 안 되는데 70%가 돼도 아슬아슬하게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투표율 40%가 안 되는데 이기라고 하는 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대선 하기 전에 뭐 재뿌린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 뭐 그렇게 세게는 안 했지만 다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그거 뭐 어쩌란 얘기야. 그걸 가지고 뭐 호들갑을 떨면서, 물론 호들갑은 떨어야지. 신문이라는 게 야당이 졌는데 전패를 했는데, 전패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광주는 천정배한테 졌으니까, 뭐, 근데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그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나 그런 비판 속에서도 그 본질은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늘 진보와 개혁은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기면 간신히 이기고 지면 대패하는 이런 더러운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 나라에 살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나도. 예. 나도 좀 돈 좀 있으면 어디 스웨덴이나 핀란드로 따라가고 싶어. 진짜 희망이 없어. 이민계 드시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 이민계 들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듭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정동영 전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전 상임 고문이라고 하죠. 한겨레가 정동영이라는 인물을 콕 찍어서 사설 한 편을 털어가지고 비판을 했더군요. 네. 제목은 정동영의 실망스러운 처신입니다. 서울 관악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정동영 후보는 지난달 30일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을 했지요. 자숙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바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안겼다는 비판의 소나기를 일단 견디고 있다가 다음 총선 등에서 재기를 노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재보선에서 패하면 정치 인생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보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네요.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정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역량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게 또 한 가지 한길의 분석입니다. 그는 정치판을 새롭게 구성할 힘도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정치판을 읽는 능력 자체가 기대 이하임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한때 여당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 지역구 선거에서 2등도 아닌 3등으로 밀린 초라한 현실이 이를 웅변한다는 것이죠. 정 후보의 섣부른 출마는 애초 탈당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신당 추진에까지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정 후보가 걸어온 정치 행보는 패착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향인 전북 전주 출마에서부터 이번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그는 고비마다 잘못된 선택으로 명분도 실리도 계속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집착과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한겨레는 보고 있군요. 일각에서는 그가 다음 총선에서 고향인 전주로 다시 내려가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옵니다. 저도 뭐 이런 관측 여기저기에서 접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정치인의 끝없는 추락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한겨레는 글을 맺습니다. 이렇게 한 명 콕 집어가지고 사설로 집중적으로 터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아니,
아니 정동영 나왔으면 이겼어야지. 그게 이제 판단력이 없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아니 보십시오. 거기는 두 사람 이렇게 정동영이 출마만 안 했으면 무조건 저기 야당이 이기는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이제 그런 속에서 나왔으면은 그 저기 정태호를 누르고 이겼어야죠. 이기든가 예. 아니면 막판에 정태호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기 문재인과 정동영 둘 다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뭐 다른 데야 줄 수가 없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야권 단일화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게 종북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아주 개작사를 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야권이 단일화를 하면은 종북으로 몰릴까 봐서 겁이 나서 단일화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사실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총선 대선에서 이긴 거예요. 이번에는 사실은 뭐 종북 논란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야권 단일화를 했어야 됐어요. 했어야 되는데 여론조사가 아슬아슬하게 나오니까 끝까지 간 건데 참 거기서 서로가 문재인도 그렇고 정동영도 그렇고 이게 저희 판단력이 빵점인 거지. 난 그때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중요하거든. 여론조사 아슬아슬하게 나오면은 무조건 져. 왜냐하면 투표율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거의 20대하고 60대 투표율 보면 더블 트리플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니 노인네들 표는 세표 효과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상규 전 의원이 또 더구나 막판에 비껴줬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나름 배려를 한 걸 텐데 그렇게 보면은 뭐 이상규가 비껴준 건 정동영이 편들어준 거라고 봐야지.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쨌든 단일화를 시도했더라도 예전처럼 종북 숙주론 뭐 이런 거에 시달릴 여지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그러면 뭐 아예 저 문재인 선수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정태호 보고 그야 야 정동영 당선시켜줘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데 여기서 만약 지면은 진짜 우리 전부 다 패하는 건데 이러면은 뭐 차라리 그런 결단을 내리든가 그 정태호를 설득하면은 근데 그때 또 정태호가 앞섰어요. 그렇죠. 그런 국면이 또 있었죠. 예. 에휴 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정동영 선생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할 만한 선배고 제가 옛날 기자 생활을 했을 때 기자 선배이기도 했는데 참 이분도 고비마다 선택을 잘못하는 것 같아. 훌륭한 분이고 심성 뭐 올바르고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고비 때마다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에 무소속으로 전주에 출마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도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출마하면 이 결과가 나올 거는 빨발자거든요. 근데도 주변에서 이긴다고 또 부추기겠지. 이깁니다. 이기면 뭐 하냐고. 국민 모임은 완전히 이제 죽사발 난 거지. 어느 놈이 이제 국민 모임가 천정배도 국민 모임 안 간다고 그랬잖아. 예. 참다. 거길 안 들어간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간 사람은 됐고 네. 가서 뭐 해보겠다고 나간 사람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 참아야지. 예. 뭐 정동영에서는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넘어갑니다. 예. 김주 PD, 오늘 주제는 뭐죠? 예. 오늘 PD 브리핑에서 다뤄볼 얘기는 이 성완종 특사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할 자격 있나입니다. 자, 경향신문 오늘자, 박근혜 대통령도 2010년 서청원 특사 탄원, 자유롭지 못한 책임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2월 18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당시 수감 중이던,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지금 서청원 의원이죠. 이 친박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특별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요. 박 대통령은 설마 뭐 받아먹고 하진 않았겠지.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이죠. 이때 발표한 성완종 리스트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을 상황이 있을 때에만, 이 문장을 직접 쓴 걸까요, 정말? 있을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밝혔지만. 뇌물 서청원이가 그러면은, 예. 국가가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상황이 있을 때만 있을 때고, 그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었나? 그러니까요. 그 뇌물 서청원을 갖다가 하는데 사인을 왜 했어?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 그 역시 그렇게 밝혔지만 그 역시 무분별한 특별 사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 우습다는 비판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유체이탈 이런 형용사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친박연대가요 2010년 2월 11일 청와대 법무부 장관 특임장관 앞으로 보낸 서청원 전 대표 특별사면 복권 촉구 탄원서에는요 당시 박근혜 의원의 이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서청원 전 대표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을 자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이었죠. 친박연대 대표 시절 지난 18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공천자 등으로부터 특별장비 무려 30억 원을 받아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대법원은요, 이듬해 2009년 5월 서 전 대표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10년간 피선거권 자격 박탈을 최종 선고합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이후 심혈관 협착증 등의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습니다. 이 당시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의 탄원서가 전해진 후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명단에 서청원 전 대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서 전 대표는 6개월의 특별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 악화와 정치권 화합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해온 점과 친박 진영과의 당내 화합 등을 두루 고려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고 하는군요. 이 특별 감형 이유 중 하나가 집권 여당 계파 갈등 해소 차원이란 황당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박근혜 국민이 어딘지 딱 안 나온 거야. 친박하고 친이는 2등 국민이고 친박은 1등 국민이야.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구만. 예. 여권 내 이 계파 어떤 갈등 봉합을 위해서. 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그해 12월 24일 서 전 대표를 급기야 가석방합니다. 이날 의정부 교도소를 나온 서 전 대표는 박근혜 의원을 향해서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 출소 행사에는 당시 박 의원의 비서실장격인 이학재 의원도 거름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3년 1월 특별 복권 명단에 서 전 대표를 포함시켜서 정치적 재기의 날개까지 달아줍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특사 명단에는 친이명박계 인사인 박기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오랜만에 듣습니다. 전 방통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 MB 최측근이죠.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사돈이죠. 조현준, 효성 섬유부문 사장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표 사면의 단면입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이후 2013년 이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화성갑에 출마해 배지를 다시 달았고요. 지난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등극합니다. 잠깐만. 예. 아니, 이 인간이 교도소에서는 산소호흡기로 연명을 했다는데. 그러니까요. 나오자마자 화성갑에 출마해서 배지도 달고.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까지 선출돼? 그럼 산소호흡기는 얼마짜리야 도대체? 산소호흡기를 안 달면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하는데. 예. 기가 막히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한 탄원서 사명 이후 그 측근인 서 전 대표, 특별 감형, 가석방, 특별 복권이라는 3단계
굉장합니다. 그런 특혜를 받은 겁니다. 나도 좀 시켜줘. 난 저기 5년간 저기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돼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예. 선거 때 예. 괜히 내 이름 왜 없어 물어봐가지고 조금만 팔았어. 나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선거권도 없더라고. 그 산소호흡기를 일단 좀 산소호흡기를 구입하셔가지고 예 달고 국민 TV 뉴스를 통해서 예. 일단 알리고 이해창 총재한테도 찾아가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사인 좀 해달라고.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28일 이 메시지 대동 메시지 통해서 이런 얘기했죠. 앞에서 들으신 그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청원이 예외인 거지. 예, 그 예외. 예, 재밌네요 정말. 예, 뭡니까 진짜 이게. 아니 도대체 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정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걔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내가 죽으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 소수의 한 사람당 최소한 3표의 위력을 갖고 있는 노인네들 박근혜를 자기들의 아이유라고 생각하는 누가 그러더라고. 영감탱이들한테는 박근혜가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유가 누군데요? 해가지고 좀 면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이유가 유명한 어린 가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려가지고 술 광고도 못 나온다며. 걔 그런 인간들 데리고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법치주의를 논하고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갖다 논할 수 있어. 자기의 행적이 안 드러날 줄 알았어? 서청원에 대한 난 그때 몰랐지만은 저 인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건데. 이런 내막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네. 야,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건데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경향신문이 오늘 팠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상대로 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는 조금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법치하고요. 자, 오늘 노동절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도 들어가셔가지고 푹 쉬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네요.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